저는 올해 70대인 박순자입니다. 70이 넘어 허리가 구부정해진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평생을 농사일로 등 굽혀 살아온 세월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시간도 우리 혁진이가 도시에서 멋지게 자리 잡는 모습을 보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죠. 결혼 정년기가 된 아들을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건 그가 20살 때부터였어요. 혁진아, 엄마 통장 좀 볼래? 엄마, 이게 다 뭐예요? 5억이나. 이게 네 결혼 자금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지. 아들의 눈이 커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며 취직한 혁진이는 제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았죠. 엄마, 그 돈으로 농사 편하게 지으시지 그러세요. 기계라도 사시고. 농사는 네 아버지 때부터 해온 방식이면 충분해. 네가 좋은 집에서 살면서 가정 꾸리는 게 엄마 소원이야. 저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평생 농사 지으며 도시 생활은 꿈도 못 꿨어요. 하지만 아들만큼은 달랐습니다.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는 혁진이를 위해 좋은 신부감이 나타났을 때 바로 결정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딸처럼 모실게요. 예비 며느리 수진이는 첫 만남부터 마음에 쏙 들었어요.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혁진이에게 말했죠.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 아파트 사줄게. 그 대신 엄마도 같이 살자. 어떠니? 엄마, 진짜요?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아들의 기쁜 표정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5억으로 강남 인근 아파트를 계약하던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어요. 혁진이와 수진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혁진이의 결혼식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꽃 장식이 가득한 예식장에서 아들이 턱시도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신부 수진이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천사 같았죠.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아이고, 내가 뭐가 예쁘겠어. 오늘의 주인공은 니네들이지. 아닙니다. 어머님이 없으셨다면 저희가 이렇게 좋은 출발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식이 끝난 후 피로 현장에서 수진이가 슬쩍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그 순간 가족이 한 명 더 생겼다는 행복감에 젖었죠. 수진아, 너희들만의 공간도 필요하고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 작은 방만 내 공간으로 쓸게.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큰 방 쓰셔야죠. 아니야, 나는 작은 방이 편해. 시골에서도 늘 작은 방에서 지냈으니까.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팔을 꼭 붙잡았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되어 정말 복이 많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 믿는다. 우리 셋이 행복하게 지내자. 혁진이가 다가와 우리 둘을 안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아파트 열쇠를 아들 내외에게 건네며 가슴속으로 기도했죠. 엄마, 평생 농사 짓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편히 쉬세요. 아들, 엄마는 네가 잘 되는 모습만 봐도 다 보상받은 기분이야. 결혼식이 끝나고 새 아파트로 짐을 옮기는 날, 저는 작은 트럭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싣고 서울로 향했어요. 시골집을 떠나는 건 서글펐지만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할 새 삶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고향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텃밭을 바라보는데 묘하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떨쳐버렸어요. 새 출발을 앞둔 설렘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첫 몇 개월은 꿈같이 행복했어요. 아침이면 수진이가 준비한 밥상에 셋이 둘러앉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남아 있었죠.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괜찮아, 수진아. 나도 할 일이 있어야 심심하지 않지. 아니에요. 어머님은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좀 쉬세요. 저 정도는 해야죠. 그래,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제일 착하네. 혁진이는 매일 아침 출근 전 저를 꼭 안아주며 인사했습니다. 그 따뜻한 포옹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었어요. 시골과 달리 할 일이 많지 않았지만 아파트 단지 주변의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 가꾸며 소소한 재미를 찾았죠. 엄마, 텃밭에서 키운 상추 정말 맛있어요. 그러게.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확실히 신선하고 맛있네. 어머님 손맛이죠. 농사 50년 하셨으니 다르잖아요. 아이고, 별거 있나. 흙이 좋아서 그렇지. 저녁이면 제가 텃밭에서 가져온 채소로 찌개를 끓여 정성껏 차렸습니다. 수진아, 니는 회사 일 힘들 텐데 집안일까지 하려면 너무 버거울 거야. 집안일은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요리도 배우고 싶고. 맞아, 엄마. 수진이 요리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엄마 비법 좀 전수해 주세요. 그래, 내가 아는 건 다 알려줄게. 우리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김치 담그는 법도. 주말이면 셋이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혁진이는 종종 우리 가족이 최고야 라며 저와 수진이의 어깨를 동시에 안았어요. 그런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엄마, 우리 집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래,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어머님, 저희가 효도할게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 너희들이 잘 지내는 모습만 봐도 난 행복해.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일과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던 그 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수진이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밥을 차리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말투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산책을 하자고 해도 자주 거절하게 됐죠. 수진아, 오늘 아침은 내가 차릴게. 네, 어머님. 죄송해요. 요새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많아서. 괜찮아.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건강이 먼저야.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제가 꼭 맛있는 것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주말에도 친구들 만난다며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혁진이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수진이와 둘만의 시간을 더 중요시하는 듯했어요. 셋이 같이 식사하는 날이 줄어들면서 저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혁진아, 요즘 수진이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나?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해. 건강이 제일이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변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결혼 초기라 적응하는 과정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죠. 수진아, 내가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고칠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아요. 혹시 아이 생각 때문에 그래? 서두르지 않아도 돼. 아, 네. 그런 것도 있죠. 아직은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수진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 대화가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어제도 시어머니랑 같이 저녁 먹었어. 솔직히 좀 불편해. 우리끼리만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나쁜 분이 아니야. 근데 매일 붙어 있으니까 뭐 하나 할 때마다 신경 쓰이잖아. 남편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도 알아.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던 분이고 저희한테 돈 주셔서 집 산 거니까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답답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콕콕 쑤시는 것 같았죠. 수진이가 저를 불편해한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나 잠깐 마트 다녀오마. 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아, 네, 다녀오세요. 마트에 가는 길,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애써 웃음 지으며 살았던 지난 6개월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졌죠. 시간이 지날수록 혁진이의 퇴근 시간은 더 늦어졌고, 어느 날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그날 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죠.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많이 취했네. 미안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 괜찮아. 씻고 빨리 자. 내일도 출근해야지. 저는 문 앞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굳이 나서서 물어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혁진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죠. 엄마, 죄송해요. 어제 늦게 들어와서. 괜찮아. 바쁜 거 이해해. 아침 먹고 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혁진이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라 저도 기대가 됐습니다. 엄마, 나 사업 좀 해보려고요. 친구가 좋은 기회를 소개해줬어요. 사업? 갑자기 무슨 사업? IT 관련 스타트업이에요. 제가 회사에서 배운 기술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직장은? 안정적인 월급이 있잖아. 수진이가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평소와 달리 활기찬 표정이었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우리 남편 곧 대박 날 거예요. 저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 좋은 일이라면 나도 응원한다. 그런데 준비는 잘하고 있니? 네. 요즘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계획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눈빛에서 뭔가 수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신중하고 차분한 혁진이가 아니었어요. 마치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것 같았죠. 초기 자본은 어떻게 마련할 거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곧 방법을 찾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 수진이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서 뭔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죠. 아파트 단지 내 산책은 제 일상이 되었어요. 매일 오전 10시면 집을 나서서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오랫동안 이웃에 살던 김 할아버지가 저를 불러세웠죠. 박 여사,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김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이사 가시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이사 계획 없는데요. 김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요 며칠 아들 내외가 부동산 드나드는 걸 봤네. 어제도 우리 단지 안미래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 봤어. 무슨 소리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내 눈이 나빠도 그 정도는 정확히 봤네. 며느리가 먼저 들어가고 아들이 뒤따라 들어가더군. 정말요? 혹시 다른 사람 아니었을까요? 아니야, 확실해.
박 여사 아들 키 크고 안경 쓴 거 맞지? 며느리는 단발머리에 예쁘장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에 갔을까? 혹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 할아버지, 말씀 감사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미안하네. 괜히 걱정 끼쳤나?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그냥 이웃이라 알려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라서. 박 여사,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돕겠네. 김 할아버지와 헤어진 후 제 발걸음은 자연스레 미래부동산으로 향했어요. 가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니 중년의 남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혹시 이 근처 매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매물을 찾으세요? 전세요? 매매요? 매매요. 이 아파트 단지 매물이 있나 해서요. 아, 마침 좋은 매물이 하나 들어왔어요. 33평형이에요. 부동산 직원이 보여준 매물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집은 다름 아닌 우리 집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직접 고른 커튼과 소파까지 그대로 찍혀 있었죠. 이 집 언제 내놓은 건가요? 사흘 전이요. 급매물이라 관심 많으실 거예요. 벌써 몇 분이 보러 오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부동산을 빠져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들렀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뚜껑을 열다가 우연히 구겨진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지나쳤겠지만 그 종이에 적힌 숫자가 익숙해 보였죠. 이게 뭐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워든 전단지를 펼쳐보았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지에는 우리 아파트 정확한 동과 호수가 적혀 있었죠. 103동 1502호, 33평 남양, 7억 금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명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우리 집이었습니다. 주소도, 평수도, 층수도 모두 일치했죠. 이게 무슨 일이지? 설마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돌아오셨어요? 산책은 어땠어요? 좋았어. 근데 수진아, 혁진이 언제 들어와?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중요한 미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에 쥔 전단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매물 가격은 6억 5천만 원. 제가 5억을 주고 산 집인데 1억 5천만 원이나 올려서 내놓은 겁니다. 왜 이러는 거지?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날 밤 혁진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묻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혁진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메시지함에는 부동산 김 실장과 주고받은 문자가 가득했죠. 매수자분 오늘 오후에 집 보러 오신다고 합니다. 집에 누가 없는 시간대로 약속 잡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모르게 해주세요. 아직 말씀 안 드렸거든요. 계약금 1,000만 원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저도 모르게 집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출근할게요. 혁진아, 잠깐만. 네? 무슨 일 있으세요? 말하려다 목이 메었어요. 지금 다투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증거를 모으고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았죠.
아니, 오늘도 늦지 마.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게. 네, 엄마. 일찍 들어올게요. 혁진이가 나간 후 저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법무사 일을 하는 정 씨였죠. 정씨, 나 좀 도와줘.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 의심이 들기 시작한 저는 수진이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출근한 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서랍, 가방, 핸드폰까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죠. 어디 보자. 뭔가 증거가 있을 거야. 수진이의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립스틱과 화장품 사이에서 부동산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뒷면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죠. 내일 오후 3시, 매수자 방문. 가슴이 덜컹했어요. 내일이면 누군가가 우리 집을 보러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계속 찾아보니 수진이의 다이어리가 나왔죠. 계약금 1천만 원, 중개수수료 650만 원, 잔금.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펜으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자금 5억. 저는 다이어리를 제자리에 두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세요? 점심 사왔어요. 어머, 수진아.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중요한 서류를 놓고 와서요. 어머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아니, 그냥 집안 정리 좀 하고 있었어.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찾더니 다시 나왔어요. 표정이 약간 긴장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서랍 열어보셨어요? 아니, 그럴 일 있겠니? 왜 그런 걸 물어봐? 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뭘 어디 뒀는지 가물가물해서요.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행히 외출하면서 충전기에 꽂아둔 채 놓고 갔죠. 비밀번호는 혁진이 생일이었나? 화면이 열렸습니다. 문자 내역을 확인하니 부동산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계약금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잔금 지급은 한 달 안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모르시니 방문 시 조심해 주세요. 이번 주 중으로 새 매수자 방문 예정입니다. 미리 연락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 제 손이 떨렸어요. 이미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마디도 없이 이런 큰일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혁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날도 혁진이는 늦게 들어왔고 피곤하다며 바로 잠들었습니다. 수진이도 모르는 척했죠. 저는 다음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마주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해야 했어요.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거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죠.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언제 말할 거야? 계약금도 받았는데. 좀 더 기다려. 적당한 타이밍에 말할게. 무슨 타이밍? 이미 계약금까지 받았잖아. 매수자도 서두르고 있어. 알아. 근데 엄마가 충격받으실까봐. 그래도 곧 말씀드릴게. 수진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어요. 화가 난 듯했죠. 당신 엄마가 이해 못하실 거라고 생각해? 사업자금 마련하려면 빨리 진행해야지. 어차피 더 좋은 집으로 모셔드릴 거잖아. 그건 그렇지만 당신 사업이 성공하면 어머님도 더 좋은 곳에서 사실 수 있어. 잠깐의 불편함은 참으셔야지. 알았어. 이번 주말에 말씀드릴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의 대화를 더 듣고 싶었지만 갑자기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가 있나?
혁진이의 목소리에 저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덮었어요. 문틈으로 혁진이가 거실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죠. 잠시 후 그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어. 착각했나 봐. 여보, 부동산에서 내일 또 전화 온대. 어떡할 거야? 내일 만나자고 해. 점심시간에 회사 앞으로 오라고 할게. 알았어. 근데 계약서는 어머님 모르게 어디에 보관할까? 내 회사 사물함에 넣어둘게. 걱정 마. 대화 내용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저도 모르게 말이죠. 제 마음속에 분노가 차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도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혼잣말이 새어나왔지만 다행히 그들은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기로 했어요. 혁진이와 수진이가 출근한 후 제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정 씨에게 전화했죠. 정 씨, 나 급히 만나야겠어. 중요한 일이야. 박 씨, 무슨 일인데 그래? 목소리가 심각하네. 우리 아들이 내 모르게 집을 팔고 있어. 뭐라고? 그게 말이 돼?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아들의 배신에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순 없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는 그날 저녁 혁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오랜 친구 정 변호사와도 상담을 마친 상태였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거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혁진아, 이리 와서 앉아보렴.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니랑 할 얘기가 있어서 기다렸어. 혁진이는 긴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수진이도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 수진아, 니도 같이 앉자. 셋이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찾아낸 부동산 전단지와 계약서 사본을 올려놓았어요. 혁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팔아버리려고? 엄마, 이거 어떡해. 어떻게 알았냐고? 동네 어르신이 알려주셨어. 부동산에도 가보고 네 핸드폰도 봤다. 혁진이는 당황한 눈빛으로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제 고개를 숙였죠. 말해봐, 혁진아.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엄마, 사실은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초기 자본이 필요해서. 그래서 내 집을 팔아? 내가 네 평생 직장 포기하고 위험한 사업하라고 이 집을 산 줄 알아? 수진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 더 좋은 집으로 모실 생각이었어요. 더 좋은 집? 그게 언제 일인데? 사업이 성공할 거란 보장은? 혁진이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제는 다소 뻔뻔한 말투로 바뀌었죠. 엄마, 솔직히 이 아파트 내 명의로 되어 있잖아. 부모님 돈이지만 법적으로는 내 집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뭐라고 했니? 이게 네 집이라고? 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엄마.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혁진아, 네 입으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아온 줄 알아? 수진이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에요. 가족?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가족 중 한 명은 완전히 제외하고 내렸다면 그게 정말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니?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혁진이와 수진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혁진이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알던 효자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뻔뻔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입을 열었죠. 엄마, 사실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곧 말씀드릴 계획이었는데. 언제? 이미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언제 말할 생각이었어? 다음 주에요. 사업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한 다음에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변명으로만 들렸죠. 그래서 네 사업이 뭔데?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시작해야 하는 사업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IT 회사예요. 제 대학 동기가 기술력은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저한테 제안했어요. 그 친구 믿을 만한 사람이야? 당연하죠. 이미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성과도 있어요. 투자만 되면 금방 크게 성장할 거예요. 수진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이건 우리 부부가 오랫동안 꿈꿔온 일이에요. 월급쟁이로 살다가는 절대 큰 돈 못 모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 팔아서라도 사업을 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해요. 나중에 어머님도 더 좋은 환경에서 모실 수 있을 거예요. 혁진이는 점점 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변했어요. 마치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는 것 같았죠. 엄마, 이 집은 법적으로 내 명이잖아요. 엄마 돈으로 샀지만 결국 내 집이고, 솔직히 내가 어떻게 하든 문제될 게 없어요. 뭐라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 법적으로는 네 집이지. 근데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내가 평생 농사 지으며 든 구버번 돈으로 산 거야. 알아요, 엄마. 그래서 제가 성공하면 더 잘해드릴 거라고요. 혁진아, 사업 실패하면 어떡할 건데? 그땐 우리가 다 어디서 살아? 실패 안 해요. 이번엔 확실해요. 수진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이제 그녀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결정이에요. 그럼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했어? 가족이라면서? 솔직히, 어머님이 반대하실 걸 알아서요. 어르신들은 항상 안정만 찾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아들 내외와 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양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제가 급하게 연락했는데도 시간을 내줬어요. 박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양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내 모르게 집을 팔려고 해요. 아파트 말씀이신가요? 3년 전에 사신 그 집? 맞아요. 계약금까지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양 변호사는 제 사연을 차분히 듣더니 서류함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박 여사님, 걱정 마세요. 어머니께서 지난번 방문 때 지분의 70%를 남겨두신 게 정말 현명한 판단이셨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기억 안 나세요? 3년 전 아파트 구매할 때 제가 조언 드렸잖아요. 완전히 명의를 넘기지 마시고 지분의 일부만 주시라고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듯 기억이 떠올랐어요. 양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아들에게는 명의를 다 넘긴 것처럼 서류만 보여주고 실제로는 지분 70%를 제 이름으로 남겨두었던 거죠.
아, 맞다. 그랬었네요. 깜빡했어요. 그럼 이 집은 법적으로는 제 거인가요? 70%는 확실히 어머님 소유입니다. 아들 내외가 독단적으로 매매할 수 없어요. 등기부등본 한번 보시겠어요? 양 변호사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준 등기부등본에는 분명 소유자 박영숙 집은 70%, 김혁진 집은 3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완전히 잊고 있었네요. 아들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길래 아마 아드님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당시 설명은 했지만 서류를 꼼꼼히 안 살펴보셨나 봐요. 그럼 이 계약은 무효인가요? 당연하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이니까요. 내용 증명을 준비해 드릴게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아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양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등기부등본 사본을 가지고 가세요. 아드님께 보여드리고 매수자와 연락해 계약이 불가능함을 알려야 합니다. 제가 법적 대응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문득 3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파트를 구입하던 날, 양 변호사가 저에게 조언했던 말이 생각났죠. 당시 혁진이와 수진이는 서류 작업 중 잠시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변호사가 말했었습니다. 박 여사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아드님께 아파트를 모두 증여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지분의 일부를 남겨두시는 게 어떨까요? 어떤 상황이요? 혁진이가 뭐 잘못할 것 같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혹시 모를 불안한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님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조언에 결국 동의했던 기억이 났어요. 대신 혁진이에게는 아파트를 완전히 증여한 것처럼 보이게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분의 70%는 어머님 이름으로 남겨두고 30%만 아드님께 증여하세요. 아드님께는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고 필요하다면 증여계약서만 보여드리면 됩니다. 아들을 속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네요. 속이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겁니다. 아드님이 정말 효자라면 문제될 일이 없을 테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머님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그날 저는 양 변호사의 조언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혁진이에게는 증여계약서만 보여주고 실제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죠. 아마도 그는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때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안 그랬으면 지금쯤 큰 곤란을 겪으셨을 테니까요. 근데 왜 저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까요?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요. 아마도 아드님을 너무 믿으셔서 그런 대비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잊으신 게 아닐까요? 양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등기부등본을 꼭 쥐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내용 증명을 준비했어요. 아들 내외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꼼꼼하게 내용 증명 문서를 작성해 주었죠. 박 여사님, 이 내용 증명에는 불법 매매 시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머님, 이건 보험 같은 거예요.
아드님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계약을 철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혹시 매수자가 법적 대응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걱정 마세요. 등기부등본상 어머님이 주 소유자이니 매수자는 아드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어머님께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내용 증명에 서명하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아들과 이렇게까지 대립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걸 언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아드님께 직접 말씀하신 후에 보내시는 게 좋겠어요. 대화로 해결되면 가장 좋으니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오늘 저녁에 얘기해 볼게요. 혹시 상황이 더 악화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평생 농사일 하면서 법정 다툼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내 아들과 법적으로 대립하게 될지도 모른다니 가슴이 아팠죠.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걱정했잖아요. 수진아, 혁진이는 어디 있니? 아직 회사요. 곧 올 거예요. 어디 가셨다 오세요? 알 필요 없어. 혁진이 올 때까지 기다릴게. 수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른 제 태도에 당황한 듯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등기부등본과 내용증명을 가방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서류예요? 곧 알게 될 거야. 혁진이 오면 같이 얘기하자. 수진이는 화장실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혁진이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약 30분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평소보다 빨리 돌아온 혁진이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이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앉아라. 셋이서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집으로 돌아와 준비해간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혁진이와 수진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고 저는 그들 앞에 서서 평온함을 가장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어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웠죠. 혁진아, 이 서류 확인해 봤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한번 읽어봐. 혁진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눈이 서서히 커지는 것이 보였죠. 수진이도 남편 옆에서 서류를 함께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 지분 70%는 여전히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단다.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명의 이전했다고. 명예 이전. 나는 단 한 번도 완전히 이전했다고 말한 적 없어. 내가 그렇게 착각한 거지. 수진이가 갑자기 서류를 낚아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3년 전에 완전히 이전했다고 했잖아요. 수진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너희들이 그렇게 믿은 거지. 혁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수진이와 달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했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그럼 계약은? 당연히 무효야. 소유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이니까. 수진이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마 부동산 중개인인 것 같았죠. 김 실장님, 큰일 났어요.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70%가요. 혁진이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에 후회의 빛이 스쳤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이미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건 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내 집을 몰래 팔려고 한 네가. 수진이가 전화를 끊고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 보고 같이 살자더니 이런 함정을 파놨어요? 함정이라니?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지. 너희가 이렇게 배신할 줄 어떻게 알았겠니? 혁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에 진실된 후회가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뭘? 계약은 취소하고 매수자에게는 사실대로 말해. 이 집은 팔 수 없다고. 그날 밤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모두 현관을 바라봤어요. 대체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온 걸까? 혁진이가 문을 열자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죠. 김혁진 씨 맞으신가요? 이 집 매수 계약한 정민석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찾아오신 이유가 확인해보니 판매자 명의가 일부만 되어 있더군요. 이런 식이면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정확히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죠. 혁진이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게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방금 알게 된 상황이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 집 등기부등본도 확인 안 하고 매물로 내놓으셨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와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해결할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이미 다른 집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결정한 거예요. 계약금도 냈고 이사 계획도 다 세웠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젠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거실로 나갔어요. 매수인은 저를 보자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의 실제 소유자 박영숙입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아니, 내가 직접 말하는 게 좋겠다. 정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이 집은 제 아들이 무단으로 매물로 내놓은 겁니다.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정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그는 혁진이를 향해 분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게 사기죠. 계약금 1,000만 원 당장 돌려받겠습니다. 그리고 위약금도 청구할 겁니다. 네, 물론 계약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은 당연히 내야 합니다. 저희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 줄 아세요? 다른 매물들은 이미 다 팔렸고 아이들 전학 문제도 있고. 혁진이는 풀이 죽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정 선생님, 제 아들이 책임지고 해결할 겁니다. 연락처 좀 남겨주시겠어요? 내일까지 계약금 환불 안 되면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도 이미 상담했어요. 정 씨는 명함을 던지듯 건네고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어요. 현관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매수인이 떠난 후 집안에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현관에서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죠. 당신 어머니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어떡하냐고. 계약금도 날리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고. 수진아, 진정해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어떻게? 우리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잖아. 위약금은? 5천만 원이라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의 다툼을 지켜봤어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모습이 마음 아팠지만 이건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죠.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당신 말 믿고 이 지경이 됐잖아. 혁진이는 풀이 죽은 채 수진이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어요. 평소 강단 있게 보였던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내가 말했다면? 너희가 내 모르게 집을 팔려고 하지 않았겠지. 그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니? 그건 그래도 이렇게 함정을 파놓다니.
함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어. 그리고 보라, 얼마나 필요했는지.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좌절의 눈물처럼 보였죠. 당신 회사 대출 받을 수 있어? 아니면 친구한테 빌릴 수 있어? 회사는 안 될 것 같아. 사표 쓰기 직전이었으니까. 뭐? 사표를 썼다고? 미쳤어. 아직 안 썼어. 사업 시작하면 쓰려고 했지. 수진이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 끝났어. 계약금, 위약금. 어떻게 감당해? 어머님 도와주실 수 없나요? 제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안 돼, 수진아. 너희가 저지른 일이니 너희가 해결해.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 너희가 몰래 팔려고 했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 하니? 그럼 저희 어떻게 살아요? 당장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그건 너희가 생각할 문제야. 내일까지 계약금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일 날 거야. 혁진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는 한참을 더 울더니 결국 현관 앞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혁진이가 제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어요.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던 것 같았죠. 현관에서 들리던 부부의 말다툼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었습니다. 들어와.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가 자꾸 부추기기에 제가 너무 약해서. 또 남 탓이니? 수진이 탓하지 말고 네 잘못부터 인정해. 혁진이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가족이라면 상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업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네 진심을 알 수 없구나. 진짜 반성하는 거야?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물론 계약금 문제가 있지만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어릴 적 순수했던 그 아이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혁진아, 엄마가 평생 너를 위해 살아온 건 알지? 등 굽어가며 농사 지은 이유가 다 네가 잘 되길 바라서였어. 알아요, 엄마.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모습이 우리 혁진이가 아니구나. 혁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손등으로 급하게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약금 1,000만 원을 당장 구해야 하는데. 구해보도록 해. 네가 성인이잖아.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아니, 이번만큼은 안 돼. 네가 책임져야 해.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혁진이는 흐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던 그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이 일이 해결 안 되면 이혼하겠대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그게 네 인생이니까. 정말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없다. 내 마음 이제 완전히 떠났어. 아들이 방을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번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놓아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집안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식사 준비를 하던 저는 깜짝 놀라 나이프를 떨어뜨렸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수진이의 목소리였죠. 나 이혼할 거야. 당신 같은 무능한 남편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수진아, 제발 진정해.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대화. 벌써 1,000만 원 날렸고 위약금으로 5천만 원까지 물어내야 한다는데 무슨 대화야.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상황을 지켜봤어요. 수진이는 캐리어에 자신의 옷가지를 마구 집어넣고 있었고, 혁진이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계속 뿌리쳐졌죠. 당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사업한다고 회사까지 그만두려고 했어? 안정적인 월급도 포기하고.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기회. 이미 당신한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 결혼 때부터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도 받아들였잖아. 혁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가 수진이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녀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일어나. 그런 거 안 통해. 나 친정에 가서 변호사 만날 거야. 수진아, 제발. 어머님, 어디 계세요? 다 보고 계시죠? 당신 아들 보세요. 이렇게 무능해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죠. 수진아, 가고 싶으면 가렴.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지. 어머님,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너희가 내 몰래 집을 팔려고 한 건 괜찮고?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혁진아, 수진이 보내드려라. 이제 와서 붙잡아봤자 소용없어. 엄마, 난 어떡해요? 수진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건 네가 할 일이지.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혁진이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위약금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나한테 연락하지 마.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할 거야. 수진아, 우리 5년이잖아. 5년? 그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커리어는 다 포기했어. 이제 와서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수진이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혁진이가 마지막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그녀는 세게 뿌리쳤습니다. 이거나.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거야. 현관문이 쾅하고 닫히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혁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죠. 그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저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혁진아, 엄마, 어떡해요? 다 잃었어요. 이게 다 선택의 결과야. 네가 선택한 결과. 엄마, 저 정말 바보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결과가 와. 이번에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혁진이는 몇 분 동안 더 울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은 부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엄마도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없다. 이제 네는 내 자식 아니다. 내가 다시는 니를 도울 일 없을 거야. 그 말을 듣고 혁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단호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죠. 수진이가 떠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막이 감돌고 무거운 공기만 남았죠. 혁진이는 며칠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의 방문을 두드려봐도 대답이 없었어요. 혁진아, 밥 먹어야지. 나왔다가 들어가도록 해. 먹을 생각 없어요.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몸이 버티지. 네 건강 챙겨. 엄마,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쳤었나 봐요. 문틈으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냘프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부엌으로 돌아왔죠. 그가 스스로 이 상황을 극복하길 바랐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혁진이가 드디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봤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실을 직시하는 게 먼저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해. 계약금 1,000만 원은 친구에게 빌려서 해결했어요. 그런데 위약금은 정 씨가 5천만 원을 요구해요. 그건 네가 해결해야지. 네 잘못으로 생긴 일이니까. 혁진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진이도 가고 돈도 없고 회사도 결국 그만두게 됐어요. 뭐? 회사를 그만뒀다고? 네. 너무 많이 결근했더니 권고사직 됐어요. 사표는 안 썼지만 결국 저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때는 제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던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죠.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혁진아, 엄마가 평생 너를 위해 산 것 같지만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제 너는 네 길을 가거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못 알아들었어?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는 거야.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해. 혁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해요?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어른이면 자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지.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미안하다, 혁진아. 이번엔 안 돼.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엄마한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바쳐본 돈으로 산 집을 그것도 엄마 모르게 팔아치우려 했잖아. 혁진이는 한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그의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줄게. 그 안에 짐을 싸서 나가도록 해.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이제 엄마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대가가 이런 배신이었다니. 배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실수였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실수? 이런 큰일을 실수라고? 혁진아, 내 판단이 그렇게 흐려서야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했니? 혁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죠. 밤이 깊어져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을 내보내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끔은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 혁진이는 짐을 모두 빼고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마지막으로 현관에 서서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죠. 그래도 가끔은 연락해도 될까요? 시간이 좀 필요해. 지금은 모든 게 너무 아프다. 문이 닫히고 혁진이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빈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저는 이상하게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까요? 저는 몇 년 동안 소홀했던 제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옷장에서 젊은 시절 사진들을 발견했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어린 혁진이를 안고 있는 제 모습.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야. 다음 날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서 텃밭 가꾸기 모임 공고를 봤어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죠. 첫 모임 날 비슷한 또래의 이웃들이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삼동에 사는 박영숙입니다. 아, 박 여사님. 저는 백오동의 김순자예요. 텃밭 처음 해보세요? 아니요. 제가 원래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도시에 와서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요. 모임에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특히 김 할아버지와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는 제게 관심을 보였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 요즘 얼굴이 편안해 보이네요. 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동안 아드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김 할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가 위로가 되었죠.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보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가 더 건강합니다. 내 아들이라도, 내 부모라도 상대의 재산과 권리를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다 보면 정작 나를 잃어버리기 쉽죠. 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는 건 언제나 자신입니다.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새 삶을 시작했어요. 가끔은 쓰라린 결정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온다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